스루프 타임즈 5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 내용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관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김태효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협정이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는 배경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 충분히 우리로서는 그런 국민들도 핵 보유에 대한 그런 찬성 의견이 많은 게 현실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공동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뭐 어떻다 하는 것은 뭐 확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밀스러운 게 있어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수행하는 새로운 협력의 일부는 기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알면 곤란하죠. 어떠한 결정적인 이 결정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보아에서 한국 1년 내 핵무장 가능 발언은 사실, 그 다음에 중국의 강경해야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 인터뷰하고 좌담에 나온 사람들은 전 대통령 보좌관 고위직들을 좀 초청해서 하는 식이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이 보면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국과 연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역대 정부가 왜 중국에 굴종적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굴욕적 외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권이 걸린 자들이 굴종적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즉 중국에게 어떤 형태로든 뇌물 성격의 혜택을 본 자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중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일을 외치면서도 반중은 안 하거든요. 친일 이꼬로 바로 친중이 아니, 반일 이꼬로 친중이다. 이렇게 요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윤 정권 하에서 대중국 관계는 강성으로 뭐 간다, 이렇게 이제 꼭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중일 간 고위급 어떤 접촉을 좀 협상 중이다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죠. 24년 만에 세주인 모두 찾은 대우, 간판 사라져가도 대우매는 남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가 이 편집을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1999년에 대우그룹이 있던 주요 기업들이고,
2023년 현재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 대비한 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DN 솔루션즈가 아니고 DN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많은 기업들은 이 금융 빼고 대부분 많이 그 제가 다 분석을 해본 회사들인데 위니아전자도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그 대우맨 출신들이 현재로도 그 산업계하고 금융계에서 굳건히 지금 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셀트리온 명예회장인 서정진 씨가 대우 자동차 출신이라는 거는 언제 한번 봤습니다만은 어떤 그 업종을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시프트한 그런 식으로 서정진 씨가 또 그 새로운 그 개척을 한 것 같네요. 자동차 메이커에 있으신 분이 의학 제약 계통으로 성공을 하신 거니까 산업은행 회장도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라는 것도 또 음미해볼 만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953년 이후 첫 영국 대관식에서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코리아 타임즈 화면으로만 한번 그냥 구경을 좀 해보는 거로 하겠죠. 자, 이게 이 왕족 제도를 유지하는 세계 각국의 여러 그 사절단들이 아주 그 화려한 정장들을 입고서 입장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보이는 그 왕급 부부는 아무래도 이게 그 태국 같죠. 저는 그 태국 지금 왕이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왕비가 옷을 입은 모양이 태국식 아닌가. 태국이 아직 그 왕족 제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대부분 왕비들의 옷이 화려하군요. 그리고 이제 이 대관식을 위해서 그 성당에 그 성가대하고 또 그 근위병들이 입장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위병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애들인 것 같네요. 뭐 어떤 절차가 있겠죠.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도착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그냥 봤습니다. 근위병들이 또 악기를 또 메고서 행진하는 그런 모양도 있네요. 자, 대관식 구경하기 위해서 텐트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군중들이 몰려 있는 것은 왕족 제도가 왕족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어떤 존경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 꼭 존경한다기보다도 평생 이런 거는 한번 볼까 말까 한 볼거리다 해서 그렇게 또 세계 각지에서 온 세계 각지라기보다도 연연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본 곳은 캐나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호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 왕족 제도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이 시위를 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고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수익성 뚝 이마트 직접 조리 대신 센트럴 키친 늘린다. 비용 절감 카드. 조선비즈 보도 내용인데요. 이마트가 초밥, 치킨, 훈제 삼겹살, 숯불 닭꼬치 등 델리카트
조리식품을 만드는 전용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센트럴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델리카트 공장을 설립해서 시범 운영했는데 지난 반년간 어떤 그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효율을 이뤘다는 판단이 작용해서 센트럴 키친이라는 것을 늘린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그 제가 또 전공으로 했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그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접근들은 원가 세계에 다들 그 중독되어 있으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비용 절감은 원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 방식들입니다. 수르풋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라고 고쳐 생각해야 합니다. 생산, 유통, 판매 흐름에서 제약을 찾아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약이론 경영이라는 것을 한번 또 이 대목에서 소개하고 싶네요. 과연 그 이마트가 델리카트 조리식품을 그 취급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 제약이었는지 나름대로 본인들은 그 판단해 가지고 그 개선책으로서 지금 이 센트럴 키친이라는 그런 그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생산을 직접 한다. 이렇게 보니까 향후 그 유통업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그 제조 원가 개념이 더 확대될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차전지 실리콘 구리 핵심 원료로 변신, 증설 경쟁 한창. 조선비즈 보도 내용입니다. 천연 흑연에서 인조 흑연, 실리콘, 응급제 고도화 이렇게 되고, 또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 확장 중이다 해서 이 국내 실리콘 응급제 생산 설비 투자하는 데가 대주전자재료, 여기도 좀 한번 좀 또 그 분석을 좀 해보고 싶네요. 한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SK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이거 비상장인 것 같네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그렇게 좀 지금 느낌이 오는데, 저건 상장된 기업은 한번 또 좀 그 호기심이 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거기다가 동박이라는 게 또 그 배터리 만드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네 군데를 또 소개를 했는데, SK 넥실리스 동박, 전북 정읍에 5만 톤 규모네요.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북미는 계획 중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것도 있네요. 헝가리 현재 연산 1만 5천 톤, 캐나다에 연산 1만 8천 톤. 향후 뭐 계속 증설 계획이 있는 거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전북 익산, 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포함해서 연산 6만 톤, 그 다음에 스페인에는 2024년 연산 3만 톤, 이런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고려 아연, K잼, 종속 회사를 하나 만든 거로 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울산시 온산 연산 현재 1만 3천 톤인데 2027년까지 연산 6만 톤 목표로 증설을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전쟁, SK 하이닉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으로 우시 공장 칩 기술 업그레이드 계획 중단 보고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대만에 기반을 둔 그 컨설팅 회사인 트렌드 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공장을 뭐 철수하는 것 같은 그런 보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전략은 우시 공장은 중국 내수와 레거시 공정 소비자 D램 시장으로 이전하는 동안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SK 하이닉스한테 문의를 하니까 이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 셔틀 외교 성격으로 해서 아직까지 회담 내용의 그 공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뭐 5월 7일 날 하나의 또 우리 역사적 기록으로서 남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한일 정상회담 개최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고 서열하는 장면, 그 다음에 현충 원에 가서 이 참배하는 그런 그 모양의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영식이 끝나고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키는 크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 김건희 여사도 키가 큰 거 이런 거 보면은 일단 키고는 커야 된다. 저는 이런 거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S 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당국자 회동. 그렇죠. 이 대표들이 한일 회담 하는데 외무 관계 이런 그 담당자 고위급 담당자들이 하루 전에 아니 하루 전이가 이틀 전에 5월 3일이니까 뭐 4일 전이네요. 미리미리 어떤 얘기가 될지 그런 거를 논의를 서울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강화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조정을 논의했다. 서울에서 했다는 얘기는 일본 외무차관 아키바 장관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이 조태용 국가안보보좌관 보좌관끼리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그들의 광범위한 전략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총리 획기적인 정상회의 한국 도착 AFP 보도 내용입니다. 비행기 트립에서 내려오면서 뭐 바로 또 이렇게 군 의장대를 서열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시다 씨는 윤 씨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윤 씨는 울타리를 수리하기 위해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3월에 도쿄로 먼저 날아갔고 답방식으로 지금 오는 거고요. 또 일단은 팽팽한 무역 규제를 끝내기로 또 합의해서 무역 규제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지금 한국 미디어 국민은 기시다 씨 입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 비즈니스라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뉴스 보도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앙 언론까지는 메인 언론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경철 언론인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일 미래는 그의 대답에 따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 신문과 경제지까지 사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통절한 사과를 요구한다. 뭐 야당 쪽에서 했는데 뭐가 통절하다는 게 뭔지 참 뭐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이미 다 끝나고 사과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야당이 반일 퍼포먼스를 펼치는 가운데 그래도 언론과 이 전문가들은
아쉽게도 키시 총리의 사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미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말하자면은 행정부에서 표현했던 것을 승계한다. 그러니까 전 행정부, 일본의 행정부들도 사과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러면은 사과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그러면은 자민당 내 기시다 총리는 네 번째 파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크게는 못 낼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화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거품 경제의 붕괴 이전과 비슷한 상황을 영국이 우려했다. 커리어 재팬 언론 매체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그 중국이 가는 길이 일본이 그 거품 경제가 그 꺼지는 그때 상황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의 리스크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서열 2위가 좀 건방을 떨면은 일본도 좀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플라자 합의로 죽였고 또 뭐 반도체도 좀 죽이긴 죽였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세계 3위로 밀렸습니다만은 2위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똑같은 행보를 하니까 그 소련 해체와 같은 방법의 무기 경쟁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소련 때하고는 경제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 공산진영 대 그 민주진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 미중 간의 경제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이겠죠. 어떻게 좀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뭐 일본은 환율이었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산업의 그 공급사슬 끊는 거, 디커플링 하는 거. 이 디커플링이라고 그러면은 또 그 EU 쪽에서 좀 자기네들도 뭔가 연결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디커플링이라고 공급망 재구축 이런 거 가지고 중국을 약화시키면 되냐? 우리도 피해 보는 게 많다. 그러니까 디리스크링 이런 표현을 좀 해가면서 리스크 회피 겠죠. 디리스크면은 그런 방향 쪽으로 좀 말을 바꿔가지고 중국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의 김치 은인으로 불렀던 한국인의 깊은 인연에 한일 관계의 열쇠가 있다. 이토모스 연구소 소장 오구라 게니치라는 사람의 기고문인데요.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고 이나모리 가츠오 씨가 한국과 깊은 관계에 있던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 김치의 은인으로 불리는 한국인과 깊은 인연이 있다라고 서론을 궁금증이 있게 만들면서 또 그 이나모리 가츠오 이 교세라 회장을 그 한국 경영자가 존경하는 이 2위의 랭크가 됐었다. 마스시다 고노시대. 그 마스시다는 그 정경숙을 만든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고 한참 우리가 그 경영 공부할 때 미국식 경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식 경영을 배울 때 많이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3위는 이제 그 손정희 씨는 이제 신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도요다가 안 나오는 게 이게 2014년에 뭐 니케이 신문과 한국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모리 가츠오 그 회장의 그 아내는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우장충 박사에 따른 이나모리 아사코 부인이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그의 장인이 우장충 박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우장충 박사는 씨 없는 수박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그 전공이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우장충 박사를 불러다가 한국에서 한국의 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흔쾌히 한국으로 다시 귀화를 했고 한국에 오면서 무와 배추, 감자, 벼 등의 품종 개량에 힘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한국의 김치 왕국을 마련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우장춘 박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장춘 박사의 사이가 그 이나모리 가쪼니까 이걸 기고한 사람은 한국에서의 그의 부고에서 보였던 한일 관계를 넘는 힌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그 민비 시해 사건의 그 혁신파에 있었던 우범선이라는 무관이 있었는데 동참을 해가지고 망명을 했는데 그 보복 살인을 아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역사적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그의 아들인 우범선의 그 아들인 우장충 박사를 불러들였다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 가지고 불러들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안보상의 문제는 주로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과는 잘 지내고 두는 편이 유리한 면이 많다라고 약간 조금 듣기 민망하게 좀 잘 지내야지 하고 자기네들이 꼭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는 또 좀 읽으면서 느끼는 기분도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경제 비즈니스이면은 검정 역사가 아른거리는 창춘을 받아들일 큰 도량을 한국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비즈니스면은 결국은 국익이 확보되고 생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결국 이 전개에 있어서는 한일 간의 혈연 관계, 그 다음에 그 우장충 박사를 불러들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 어쨌든 그 우장충 박사의 딸이 또 그 이나모리 회장의 그 부인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한일 간 혈연이 답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지만 혈연도 무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호간에 국익이 되고 또 그 상호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할 때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인데 발자취에는 과거 원수를 넘어 사귀지 않으면 안 되는 한일 관계의 힌트가 있다라고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뭐 일본 측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그 민간 형태로서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해야 될 어떤 정당성, 어떤 그 명분을 빼놓고 뭔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령화 5년 신규 국채 발행 35조 6230억엔 나랏빚은 거액이지만 일본이 부자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물음표를 붙이면서 쯔까잡기 김이요시라는 경제평론가가 환동사 골드 온라인에서 피력한 내용인데요. 현재 누적 적자는 가볍게 1000조엔을 넘고 있다. 이래서 문제냐? 가슴 졸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은 허들 안 하셔도 좋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본의 빚은 타국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일본과 해외와의 거래는 큰 흑자다. 재정수지라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의 거래를 기록한 것이고, 국제지수라는 것은 일본과 해외와의 거래를 보는 것인데, 특히 흑자나 적자가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이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무역수지에 의해 수지에 해외와의 이자 배당의 수불 등을 더한 것으로 일본의 가계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일본의 경상수지는 큰 흑자입니다. 가계 적자에 비유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다가 이자 배당 이런 거 받는 거 또 주는 거 이런 것까지 한 게 이제 경상수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상 5월 7일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 우리나라 언론 뉴스에 그 한일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이제 그 5월 8일에 아마 편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